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의 피크와 부동산의 저점이 겹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요. 최근에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이분이 어디 그 제주 화계포럼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가상자산 등 신사업에 도전하겠다. M&A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가상자산 하니까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거 코인 말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재미가 없죠. ETF 된다 하던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계속 퍼드가 조성되고 최근에 마음고생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근데 확정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건요. 지금 블랙락에서 뭐 했습니까?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이제 판매가 목전에 있죠. 비트코인은 소위 말하는 초대박이 났습니다. RWA 비들 펀드 미국 국채부터 지금 이미 판매 개시했고요. 5천억 달러 이상을 이미 모았습니다. 외환 거래에 있어서 디파이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JP 모건, 시티은행, 싱가포르에 있는 DBS 이런 친구들은 CBDC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하나금융, 신한금융, 국민은행 안 쓸까요? 당연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면 뭔지 아십니까? 바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에서 지금 M&A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주요 소위 말한 5대 코인 거래소 중에서 하나를 인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지갑 회사일 수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이런 인프라 기업을 인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하나금융 회장 이분이 STO라고 하는 토큰 증권 시장이죠. 대체 거래소 신사업을 이미 구상 중이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상하는 겁니다. 이미 확정적이고요. 코인의 미래를요. 확정적으로 이렇게 믿으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걸 강요할 수는 없고 가급적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소음이 엄청 많아요. 원래 진짜가 있는 곳에 각자가 득실득실합니다. 소음 무시하시고 큰 물결에 잘 올라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스틴 선으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가 지난 2월부터 무려 1조 5,300억 원어치의 뭘 샀다? 이더리움을 샀다. 제가 보니까 이거 지갑 하나만 지금 본 것 같아요. 근데 저스틴 선 지갑 많거든요. 제가 볼 때 2조 원 이상 이더리움 매집했습니다. 근데 의외는 평균 매수 단가가 3,050달러로 추산되거든요. 생각보다 싸게 산 게 아닙니다. 최근에 가격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도 사실 내려갔었거든요. 저는 저스틴 선을 주목을 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 친구도 대단하죠. 근데 이 친구 뒤에 누가 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블랙락은 저 미국 쪽이라고 치면요. 저스틴 선은 중국 쪽입니다. 어떤 세력의 제가 볼 때는 얼굴 마담이 아닐까 싶은데 어찌 됐건 지금 당장 이더리움을 사도 저스틴 선과 평단이 엇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아마도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골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2016년 ICO해서 그때는 이제 돈을 모을 때 이더리움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82만 개를 ICO로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더리움을 많이 팔았답니다. 근데 수천억을 팔았는데 결국 지금 4만 개를 스테이킹에 맡겼다. 그런 것을 봐서 이더리움 매도를 중단한 게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 조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 누군가 많이 팔았겠죠. 그중에 하나가 딱 보니까 골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였다고 지금 밝혀진 거죠. 근데 이제 4만 개 정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게 우리도 한 1,600억, 1,700억 정도 되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한 것은 호재죠. 이미 과거에 팔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악재 이미 반영이 된 거고요. 호재입니다. 스테이킹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기사 이후에 보니까 또 3천 개를 또 팔았다라고 하는 뉴스가
뜨긴 또 떴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객관적으로 해보시면 이더리움 이거 ETF 승인되지 않습니까? 뭐 비들 펀드뿐만 아니라 RWA가 제일 먼저 선택할 게 이더리움 아니면 솔라나가 될 겁니다. 물론 다른 차이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거 오를 게 너무나 뻔한데 왜 팔았을까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자금난에 시달렸거나 뭐 하락장에 쉽지 않거든요. 또는 단순 시세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더리움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0,000원, 20,000원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거 파는 거 나쁘지 않죠. 그때 비하면 지금 몇백 배가 올랐습니까? 이거 괜찮습니다, 사실. 근데 어찌 됐건 최근에 어느 정도는 다 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기사도 뜨죠. 이더리움 매도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뭐다? 거래소에 이더리움 별로 없던데.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더리움 발행량의 약 40%가 스테이킹을 지금 맡겼든지 아니면 뎁.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뎁을 이 앱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더리움 거기 이제 묶어 놔야 되거든요. 이 얘긴즉슨 지금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아마 40%는 시장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괜찮은데 가격 오를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뭐 계속 물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봤더니 총 공급량의 거의 한 28% 규모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다. 사람들이요, 이더리움 다 스테이킹에 많이 맡겨놓고 있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이 사실 뭐 그 사용량만큼 그 이더리움을 소각시키는 메커니즘이 통과가 돼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가격 상승, 중장기적인 호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사용량이 줄어서 그랬을까요? 다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찍어냈든지 조금씩 그 공급량이 줄어들든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스테이킹에 많이 맡겼고 또 실제 거래량도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 별 차이 없다. 사람들 많이 쓰더라. 근데 왜 이더리움 이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늘릴까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 그 당사자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그 이더리움 현물 ETF 그거 스테이킹 이자 안 준다며. 그러니까 난 그거 안 하고 그냥 스테이킹 할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중장기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 보시면 그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뭐 3% 이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시세 차익 아닙니까? 이더리움의 중장기 가격 상승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는 거 아닐까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7월 중에 이더리움 ETF 승인 이거 될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미 승인은 됐고 이제 판매가 되겠죠. 이더리움은 이미 제도권 수용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이 이더리움만 또 그러면 킹왕짱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트가 ETF, 현물 ETF 승인 받으면서 코인을 전체 제도권을 끌고 왔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은요. 알트코인을 전체를 들고 물론 그 중에서 우량 코인들 위주로 제도권에 들어올 겁니다. 소위 말하는 월가든지 은행이든지 앞으로 주구장창 알트코인이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굉장한 호재입니다. 그리고 핏 21 법안, 친크립토 법안 있죠.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거 지금 계류 중인 거 아시죠?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 통과와 함께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세가 활용이 이어질 것으로 전 내다봅니다. 이건 그냥 뭐 웃자고 가져온 기사인데요. 뭐 테라 사태, 뭐 권도영의 그분의 이제 아내가 이거 내 명의로 부동산 이거 내 거 오피스텔 분양권 내 건데 니들이 왜 남편 잡아가면서 내 재산까지 다 가져가냐 해가지고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 본인 부동산 지분 돌려받는다. 그냥 대단하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짜오장펑 바이낸스 설립자 있죠. 이분이 뭐 한 4개월형을 선고받았죠. 벌금도 뭐 조 단위로 이렇게 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곧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짱펑 차오는 이 업계에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형님 역할을 잘 했었거든요. 물론 잘못했죠. 벌을 받아야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 업계에 남아서 좀 좋은 일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분석에 이제 뭐라고 하냐? 사실 지금 제가 이거 녹화를 하고 있는 건요. 그 CPI 발표 1시간 전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비트코인이 조금 이렇게 상승했던 게 CPI를 앞둔 숏 커버링 결과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CPI가 단기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전 결과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시면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7월이나 8월 여름에 코인이 많이 오른다면 사실은 전 주식도 뭐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코인이 7월, 8월 달에 뜨거운 여름처럼 정말 많이 올라간다면 4분기를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9월이나 10월, 특히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거의 9월로 한 70% 이상 온 것 같거든요. 금리를 내리면 그 얘긴즉슨 지난 70년 미국 역사상 미국 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이 떨어져도 코인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많이 오른다? 모든 것은요. 너무 급등하면 쉬었다 갑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7월, 8월 여름에 코인 가격 그냥 지지부진하면 지금처럼 재미없으면 그러면 4분기 정도 9월, 10월, 11월 됐을 때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냥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냥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뭐 쉬었다 갈지 먼저 오르다 나중에 오르고 그건 잘 모르지만 2025년 가면서는 저는 아주 큰 상승장 나올 수 있다고 지금도 사실은 확신을 합니다. 이거 아직 제대로 시작 안 했습니다. 유동성 아직도 연준에서 QT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직도 긴축하고 있어요. 아직 돈 안 풀었습니다. 이것을 잘 기다리셔야겠다. 자, DWF 랩스라고 하는 것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추루라고 하는 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마켓 메이커를 맡은 것 같다. 마켓 메이커라는 게 사실 뭐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켓을 메이킹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할 때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고 그 호가가 있고 누군가 그 가격이 체결이 되려면 둘이가 만나야 되잖아요. 수요 공급이 만나야 되는데 이제 팔려는 사람은 저 위에 지금 부동산처럼 저 위에다가 호가를 부르고 밑에 있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하면 거래가 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인을 왕창 쟁여놨다가 이제 촘촘하게 거래가 될 수 있게끔 깔아놓는 거예요. 그거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야 거래 체결이 되겠죠. 이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마켓 메이커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상장빔 또는 뭐 상패빔 아니면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주로 알트코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고래죠. 물량 엄청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피해 가능성. 특히 DWF 랩스 제가 볼 때 하이에나 기질이 다분합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톤에 있는 뭐 게임 가토 게임과 파트너십, 뭐 자스미라고 하는 코인 마켓메이커, 신규 펀드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출시하겠다. 뭐 리스타의 다오의 마켓메이커가 된 듯 뭐 리스타 코인을 1,000만 개를 수령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테마 밈코인 마가라고 있는데 이것도 파트너십 맺었었고요. 뭐 LTO와 또 파트너십, 또 특정 암호화폐 분야에 초점을 맞춘 펀드를 출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LF라고 하는 코인 이미 미실현 수익률이 100%다. 최근에는 뭐 알고랜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중화권 프로젝트, 이제 중국 쪽을 내가 지원하겠다. 뭐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 홍보 마케팅을 하고 마켓 메이킹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거 좋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용할 가능성이요. 이것을 제가 볼 때 보입니다. 하이에나의 가능성이 보이고요. 펌프 앤 덤프 하는 겁니다. 이 가격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칠 때 이 개미들이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갑니다. 우리 다 해본 거 아닙니까? 먹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10개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뭐 상어라고 하나 봅니다. 뭐 고래는 뭐 더 많겠죠. 소액, 그러니까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팔아치울 때 고래나 상어 지갑수는 오히려 증가했고, 비트코인 10개 이상, 뭐 사실 적은 수량이 아니죠. 7월 초부터 현재까지 총 261개가 증가했다. 단기 강세 시그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게,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높아야 된다. 뭐 이제는 IQ의 시대가 아니고 EQ가 높아야 된다. 그 공감 능력이 높다는 것은 사실 사업할 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고객의 니즈를 읽어야 돼. 공감이 돼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뭐 독불장군 그냥 까라면 까 시키면 고객들이 외면받죠. 조직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됩니다. 남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인데요. 제가 공감 능력이 높은 게 오히려 투자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감 능력이 높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읽는다는 거거든요. 이 얘긴즉슨 포모나 버드, 공포에 좀 더 민감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보시면요, 조금 그 독불장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남의 얘기 안 듣고 그냥 무조건 가, 뭐 이런 분들이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뭐 저희 같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걸 극복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선천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왜 드렸냐면, 좀 부동산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서울 부동산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서울 부동산 포모 시즌 3가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뭐 분양에 몰리고, 사람들 그 가격 거래도 좀 더 많아졌죠. 특히 서울 쪽에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신생아 대출 해서 정부에서 얼마 풀었습니까? 27조 원을 풉니다. 지금, 그리고 이걸 이제 짚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빌라 전세 사기왕 기억나십니까? 빌라에서 그렇게 많은 전세 사기가 발생했는데 정부에서 늑장 대응을 했든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빌라 전세 씨가 마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로 올까요? 아파트 쪽으로 온 거예요. 서울도 아파트, 수도권도 아파트 전세가 갑자기 그래 수요가 높아진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ESR 스트레스 2단계.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B2를 2달간 더 이제 기회를 준 거죠. 2단계를 연기시켰습니다. 이거 약간 이게 의외였거든요. 일주일 남겨놓고 신생아 27조는 이제 투기 수요보다는 실제 수요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지금 가격이 왜 올랐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빌라 전세를 안 사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가 올라요. 아파트 전세 대출 끼고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전세가나 아파트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더 끌어다가 그냥 아파트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값 상승이 아파트 가격을 조금 지금 밀어 올리는 이제 뉘앙스가 있는 거죠. DSR 스트레스 테스트 2단계 연계했다는 얘기는 영끌 B2를 사실은 조금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막차 수요가 여기에서 같이 겹쳐서 나온 겁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는데요. 뭐 저는 뭐 하락론자는 아닙니다. 서울 근데 무조건 오른다,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서울에서도 아마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올 겁니다. 제가 왜 2018년도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왔냐? 이때 17년도, 뭐 이제 18년도 1월 달 이게 한 2,800, 2,900을 찍었었죠. 가격이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600만 원 후반까지 정말 박살이 났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1차 하락장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이제 한 600에서 700만 원이 1,400만 원까지 다시 치솟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흘러내리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2차 하락 랠리, 이때 또한 7, 800 갔다가 1,100만 원까지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주르르륵 흘러내립니다. 그 다음에 얼마였냐? 3차 하락장 랠리, 비트코인 뭐 한 700만 원 또 800만 원 갔다가 9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잘 버티는 듯 싶다가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죠. 기억나십니까? 이때 바닥 가격이 2018년 12월 하락하는데
정확하게 1년이 걸렸네요. 바닥은 뭐 비트 기준 약 3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이해가 뭐 그냥 한눈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이때 당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가격이요. 마이너스 70, 80, 90%. 그 박상기의 난이 이때 있었거든요. 18년 1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가격이 마이너스 85%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70에서 90%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또 플러스 70%입니다. 이게요. 퍼센티지는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그걸 그려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하락장 랠리 혹은 베어 마켓 랠리라고 합니다. 계속 소비자들, 투자자들의 눈을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겁니다. 이거 다시 오를 거야. 희망 고문하는 거죠. 제가 얘기 왜 드렸을까요? 코인도 지금 1년이 걸렸어요. 근데 주식은 코인보다 소위 말하는 사이클이 깁니다. 코인은 대략 4년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은 그것보다 길고요. 부동산은 훨씬 더 깁니다.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 부동산 사이클 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동산은 뭐 우리가 그 팬데믹 이후에 2020년, 21년 이때 뭐 포모 그게 달했었죠. 근데 포모 시즌 2가 언제였습니까? 작년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은 뭐다? 포모 시즌 3입니다. 2024년이죠. 올해 하반기 서울입니다. 수도권 제외입니다. 서울의 하반기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요. 서울 한 4배 됩니다. 참고로 어찌됐건 서울의 하반기 주요 입주 예정 단지 뭐 대표적인 게 이 지금 둔촌 주공이잖아요. 이게 무려 12,000가구 넘습니다. 이게 11월 말에 입주를 하는데요. 뭐 송파, 강북구, 강동구 이거 합치면 올 하반기에만 15,000가구. 특히 기존에 그 송파에 있었던 헬리오시티보다 2,000, 3,000가구 더 많은 게 어딥니까? 이 올림픽 파크 프라이온, 뭐 둔촌 주공입니다. 하반기 입주량이 증가한다는 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다 이제 가서 사는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빚으로 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공급량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송파 헬리오시티 이 한 9천 가구 플러스 알파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전세 가구가 그러니까 공급이 폭탄이 되니까 주변에 있었던 뭐 강동구나 저 밑에 위례나 동탄까지 전세와 매매 가격을 끌어내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략 회복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전세와 매매가 다 같이 약세였죠. 자, 둔촌 주공 등 대략 15,000가구가 동시 입주한다는 것은 단기적입니다. 뭐 계속적으로 떨어진다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전세 공급이 폭탄이 오는 거죠. 그러면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올라갈 수는 조금 제약이 많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세가 받쳐줘야 우리나라 또 갭 투자 좋아하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일으키는데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9월달, 원래 7월로 이거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대출 한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1단계는 이미 시행이 됐었는데 사실 별 그게 없었고요. 2단계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담대뿐만 아니고 신용대출까지 적용을 시키고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더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기존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3단계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25년 7월로 돼 있는데 이거는 더 심해지는 거죠. 자, 이번 조처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대출 수요가 몰려서 가계대출 증가세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비를 보이며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에서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대비 4조 4천억 이상 늘었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 하단이 2%대까지 등장을 하면서 가계부채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7월에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2달을 연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유거든요. 왜 2달을 굳이 연기를 했을까요? 이게 이제 금감원장이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PF가 부실률이 너무 크다. 지금 간당간당하다는 거예요. 여기 쓰러지면 증권사, 제2 뭐 금융권 다 같이 쓰러지고요. 현재 그냥 공식적인 자료,
뭐 이제 제2금융권이라 하면 뭐 신협이랄지 뭐 새마을금고랄지 이런 데를 말합니다. 연체율이 현재 10일에서 무려 17%, 특히 중소형 증권사는 이게 거의 뭐 30%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 쉽지 않아요. 이게 이걸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거죠. 작년에는 사실 또 뭐 했습니까? 40조를 풀어서 보금자리 대출을 했었죠. 올해는 27조입니다. 신생아 낳으면 대출해 줄게요 하면서 정말 쿠션을 아주 세게 깐 거예요. 이게 보다 비폭탄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가 쓰러지면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죠? 막아야 돼요. 이게 이제 터질 것 같으면 유동성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터질 게 그냥 뒤로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작년 기사입니다. 작년 8월 24일 서울 청약 경쟁률 100대 1. 이거 과열 조짐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40조 원을 풀었는데 대부분 투기 수요가 아니라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실수요자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래서 부동산 포모 시즌 2 이건 이제 올해 기사입니다. 6월 26일인데요. 부동산 포모 시즌 3 상반기에만 청약 경쟁률이 작년도 셌잖아요. 작년 3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생아 대출 27조 원을 풀고요. 빌라, 전세 안 갑니다. 아무도 안 가요. 그러면 아파트 쪽으로 다 왔는데 거기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 전세 비싼 거 그냥 이럴 바에는 사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B2 연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포머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신생아 대출 이거 뭐 총알 떨어질 때까지는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 하반기에 서울 이 수도권은 이제 4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이 합치면 한 6만 가구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전세 단기 저번에 그 송파 헬리오시티보다 좀 이게 더 커요. 그러면 전세가는 물론이고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데 저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 제가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요. 코인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포모해가지고 샀을 때 결과 좋은 적 있습니까? 별로. 부동산은 코인보다 사실 단가가 세잖아요. 우리가 이거 B2 해가지고 잘못되면 더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 혹은 뭐 26년 상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 집을 마련하는 최적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집이 있으시다면 뭐 좀 더 이제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는데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코인 성공하면 너 투자하면 성공하면 뭐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특히 2030, 뭐 40대 50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나 서울에 있는 뭐 한강뷰, 뭐 어디 뭐 유명 땡땡 아파트 좀 사고 싶어.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런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년 하반기나 26년 뭐 초나 한 2분기 내로 서울 아파트의 저점이 올 수도 있겠다. 이 속도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이쯤 되지 않겠냐. 올 하반기 같은 경우 이제 전세 물량 쏟아지잖아요. 근데 송파 헬리오 시티처럼 꾸역꾸역 뭐 전세 구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27조 뭐 그 이상은 더 이상 뭐 나올 게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가 서울에 아니면 이제 수도권 뭐 이제 아파트 쪽은 무릎 정도 혹은 그 이하로도 내려오지 않겠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서울 기준으로 그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70%까지 차오르면 매수의 최적기다. 이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대략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데 현재 전세가율 서울 기준입니다. 수도권은 또 다릅니다. 서울 기준 지금 50%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전세가는 좀 더 올라와야 되고 매매가는 좀 더 떨어져야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그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 의견입니다. 뭐 꼭 이대로 된다는 보장이 사실 없고요. 재무 조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나 사실 26년 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2017년 12월 기억나십니까? 21년 11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크립토 꼭지가
정확하게 뭐 11월이냐 12월이냐 8월이냐 이건 제가 이제 모르죠. 꼭지가 근데 이 언저리에 나올 것 같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코인의 최고가와 혹시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저점이 전 얼추 맞겠다. 뭐 꼭 맞는다 그건 아닙니다. 얼추 맞을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코인을 저가에 지금 같을 때 대량 매수를 해놨다가 이제 떨어질 때 사라는 얘기입니다. 고가 비쌀 때 이제 올해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내년에 특히 잘 털고 한번 시장을 빠져나오셔야 이게 지금 다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겠죠. 제가 코인 투자 왜 하십니까? 라는 뭐 첫 번째 이유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노후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마련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또 있을까요? 저는요, 투자를 하는 최종 목표. 이게 이제 어떤 분에게는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투자나 사업을 하는 최종 목표는 뭐다? 저는 자유라고 봅니다. 자유, 뭐 우리가 경제적 자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근데 돈만 자유를 얻는 걸까요? 저는 실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왜 없습니까? 보지 않아도 될 자유. 두 번째,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우리 억지로 꾹 참고 위에서 시키니까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도 될 자유입니다. 세 번째, 남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을 자유. 너무나 아름다운 자유 아닙니까? 바꿔볼까요? 첫 번째, 좋아하는 사람과 언제든지 함께 있을 수 있는 자유. 뭐 여행도 포함되고요. 효도도 되고요. 두 번째,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자유. 세 번째, 어려운 이웃들,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왕 좀 이제 본인이 큰 돈을 아니면 그게 뭐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만을 위해서 쓰는 분이 글쎄요. 나눠줄 때 그 기쁨이 더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인심이 있고 좀 돈도 있고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요. 내가 어려우면 누구 마음껏 도울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요.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것도 전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 주는 도구가 뭐다? 크립토입니다. 저한테는 코인이죠. 단 코인 좋죠. 이더리움 좋습니다. 솔라나 좋은데요. 도구로서 활용을 하자. 이 자체가 우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돈이 도구입니다. 쓰려고 버는 거죠. 쌓기 위해서 버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코인, 돈 잘 활용하자. 그리고 자유를 만끽하자.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꼭 거창하게 베푸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나 뭐 최근 특히 이제 코인 투자하시다 보면 마음고생 하시죠. 왜 안 하겠습니까? 이 극강의 변동성은 저도 이제 11년째 하지만 지금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소중한 거 공짜로 얻은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힘들 때는요. 이제 미래를 한번 좀 상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뭐 내년에 뭐 얼마를 있지만 이게 얼마 됐을 때 팔면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조바심을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힘들 때 항상.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유라고 하는 건요. 저는 포기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